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디올백 사건 수사 국면에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새벽 4시와 아침 8시에 차례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 관련한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시간차로 보내며 정치적 이익 공동체인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법무장관을 압박한 셈인데요. 또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질책까지 하는 등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며 검찰을 움직였다는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담 수사팀 구성을 이 총장이 지시했는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뒤인 5월 13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휘부 교체 이틀 뒤 새벽 4시엔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속칭 지라시를 보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5월 5일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는다고 박 전 장관을 질책하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10월 중앙지검이 김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정 인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유한 것이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직접 공천을 챙겼다고 전해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김 전 검사는 공천 등을 청탁하며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 오빠의 부탁으로 대신 그림을 사준 거란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김 전 검사 대신 해당 그림을 구매한 지인들은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주기 위해 그림 사는 걸 알고 있었다며 특검 조사 중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받은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최종 구매가 1억 4천만 원의 이우환 화백 작품. 김상민 전 검사는 지인인 강모 씨와 사업가 이모 씨를 통해 이 그림을 사들였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선 김진우 씨 부탁을 받고 대신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들 상세히 소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림 구매에 관여한 강 씨와 이 씨는 오늘 재판에 나와 김 전 검사가 산 그림이 김건희 씨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취향이 높으신 분,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해 김건희 씨에게 주기 위해 그림을 사는 걸로 명확히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 있는 21g 대표에게 김 씨의 취향을 물어본 뒤 김 전 검사에게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 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우환 화백 작품의 특징과 일치하는 취향입니다. 그림을 전달한 뒤에는 김 전 검사로부터 엄청 좋아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름을 직접 듣지 않았으니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강 씨는 김 전 검사가 특검에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줬다며 다른 사람이 의뢰해서 산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김 전 검사가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바꾸고 변호인도 구해주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그림이 진품인지도 쟁점이 됐는데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강 씨와 이 씨 모두 진품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숱한 논란 속에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날짜까지 바꿔가며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양이 되는 거 공수처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불과 며칠 전까지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었는데도 호주행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결론 내고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등 수사 외압이 본격화됐습니다. 특검은 외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전 장관을 거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성으로 출국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와 법무부,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심사 결과서에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놓고 위원들의 서명만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거짓 기재한 자기검증 질문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이 전 장관 검증 보고서에 부정적 문구들을 삭제하고 문제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은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특검에 나와 출금 해제는 비상식적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 2년 만에 수사 외압과 호주 대사 도피 의혹의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린 특검은 내일 5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법관을 협박하고 법정을 모독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를 협박 모욕한 막말 유튜브 영상은 내려갔고 해당 변호인도 법원에 대해선 꼬리를 내렸지만 이제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 어제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합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좀 포멀리티를 순방 직후 김용현 변호인단의 법관 모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에 반발하는 겁니다.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검인 거죠.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국비로 다녀온 여행이라고 부르며 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언급해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호소인 이재명이 직접 공격을 해주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을 용산으로 직접 이렇게 불러주었으니까 그것 또한 즐겁지 아니하는가. 지난 19일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15일 감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적 사항 미비 등으로 석방된 뒤 유튜브에 나와 이 부장판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이후 해당 영상이 삭제되면서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호소인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좀 명확해졌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한 경찰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오늘 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분 1초가 급했던 그날 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고 본인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았죠. 법원은 다음 주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4일 만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던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뻔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치보복 불법 수사 불법 특검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내란 동조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12월 3일이 점점 다가오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대국민 사과보다는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도시 지자체장과 수도권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사과해야 한다는 이견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울산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여론전은 창원 구미를 거쳐 어제 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규합에 나선 건데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한 유튜버가 자신을 비판하자 야, 이 배신자야! 너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비상겸 1주기 당일은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할지 당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아직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성 지지층에만 집중하고 중도 민심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당내에서는 우리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러한 메시지들이 당내 다양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장도혁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초선과 재선 의원들은 계엄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계엄 사과 여부와 방식에 대해 의원 107명 전원에게 의견을 묻는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김 실장이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며 재검토 지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콩 초고층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동으로 번지며 아파트 7채가 한꺼번에 타버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55명이 숨졌고 279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종자들이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면 사망자 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보수공사 중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위로 번지는가 싶더니 건물 외벽을 따라 시뻘건 불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나무 기둥들이 땅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홍콩 북부 타이포의 한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람까지 초속 8m로 강하게 불면서 옆동으로 순식간에 불길이 옮겨붙어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7개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6시 반쯤 화재 경보는 최고 단계인 5급으로 상향됐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0여 대의 소방차와 1250명의 소방관이 동원됐지만 고가 사다리차의 물줄기가 아파트 중간까지밖에 닿지 않으면서 고층부는 다 타서 불길이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3개 동의 불길은 오늘 아침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엔 2,000가구에 4,8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0명 이상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아파트 안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돼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외벽 전면 재시공 공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화재를 거대한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상자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건물 바깥 보수 공사를 위해 공사 중 임시 발판과 통로가 되는 비계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불에 잘 타는 대나무 비계여서 더 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고층 건물이 밀집된 구조에 빠른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이 많아 인명피해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병산 기자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임시시설물 비계와 그물처럼 생긴 초록색 안전망 사이로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금속 비계보다 저렴하지만 불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대나무 비계. 강한 바람 속에 대나무 비계를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중국 본토에선 3년 전부터 대나무 비계가 퇴출됐습니다. 반면 홍콩에선 지난달에도 중심가 빌딩이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화재에 불탔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다 결국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보수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는 다른 불쏘시개도 많았습니다. 대나무 비계와 함께 아파트를 마치 불기둥처럼 만든 불붙기 쉬운 외벽 안전망, 또 건물 곳곳에 가연성 스티로폼 등이 불을 급속히 번지게 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We found the styrofoam installed outside the window, on each floor near the lift lobby. And everyone knows this material is inflammable material, right? 이처럼 화재 위험이 큰데도 불씨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들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불쏘시개와 불씨가 갖춰진 조건에 강풍까지 불었고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물은 급속도로 번지는 불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민 4,600여 명 가운데 36%가 65살 이상 고령층이라 대피는 힘들었고 화염에 휩싸인 32층 초고층 아파트로는 구조대 투입마저 어려웠습니다. 有啲仲喺上邊，我唔知點解又冇人去救佢，係咪等佢哋？ 실종자들이 점차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이번 화재는 홍콩 역사상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네, 지금 홍콩 현지에 저희 MBC 취재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 밖으로 밀쳐내서 차량에 매단 채로 운전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의자는 자리를 뜬 채 대리운전 기사만 발견돼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될 뻔했는데요. 피의자가 대리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는 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 덜컹거려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대전의 한 도로변. 갑자기 흰색 차량이 멈춰 서더니 조금 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운전석 밖으로 발이 나와 있었는데 몸싸움이 벌어지고 밖으로 모자도 떨어집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안전벨트에 묶여 차 밖에 매달려 있는데 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사람을 매단 채 맞은편 차에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갈지자로 질주했습니다. 차량은 대리기사를 매단 채 1.5km가량을 달리다 이곳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대리기사는 온몸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폭행이 시작되고 대리운전기사가 밖으로 내쳐질 당시 주변엔 차량들이 이를 목격했지만 경찰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인 차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초 뒷자리에 타 자고 있던 차 주인이 앞자리로 넘어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흔들려 자신을 잠에서 깨웠다며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과속이나 난폭 운전은 없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셨고 또 방지턱 넘을 때도 전혀 그런 거 없이 안전 운행했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사고 초기 대리기사 혼자 차량 밖에서 발견돼 CCTV가 없었더라면 단순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현장 옆에 튕겨 나오는 그런 흔적만 보이고 피의자는 현장을 이틀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30대 남성은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내밀자 그제서야 자신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양양군 공무원의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양군청과 가해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에게 비비탄총을 쏘며 괴롭혔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아파트. 가해자인 양양군 공무원의 주거지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합니다. 압수수색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변호사와 함께 집에 들어간 해당 공무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양양군청과 강연 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미화원 엽기적인 괴롭힘에 대한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계엄령놀이, 이불말이 폭행이 이루어졌던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10여 명이 쉬는 침상식 휴식 공간입니다.
8명이나 6명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일 끝나면 좀 쉬시고. 이곳에서 종종 음식 내기 게임이 이뤄졌는데 해당 공무원이 피해 환경미화원들에게 비비탄 총을 쐈던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뒤에서 쏘더라고요. 비비탄 총. 못 놓을 때마다 한 발씩 맞는 거라고. 비비탄 총은 공구함에 있었는데 게임 때마다 비비탄에 맞았지만 당시 이불말이 폭행을 당하던 시기라 괴롭힘이 익숙해 항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비탄 총 한 발씩 맞아 이거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저희한테 통보예요.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보도 이후 괴롭힘의 증거인 비비탄 총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괴롭힘이 아니라 체력 단련, 단합 차원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공무원은 이러한 행동이 놀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시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노는 거 어때?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많이 웃었어요. 친구들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경찰은 이틀 전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인지수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학생이 숨지며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3개월 만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들이 대학원생에게 부르면 와야 된다는 컴컴으로 부르며 각종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 이대원 씨. 이 씨는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유서를 통해 두 교수의 갑질을 고발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간 거를 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지옥인지는 저는 끝까지 몰랐어요. 전남대 진상조사 결과 실제로 이 씨의 대학원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택배를 냉장 보관해라, 중고 거래로 족구공을 사와라 등 두 교수의 사적 심부름은 86건에 달했고 신입생인 이 씨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씨는 두 교수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58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수들은 이 씨를 부르면 오라는 뜻의 컴 또는 컴컴으로 불렀고 이 씨는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즉각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우리 아들은 이제 안 와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몰랐어요. 너무. 갑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용하지 않은 자료를 논문의 참고 문헌에 적어야 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저자에 넣어야 했습니다. 모두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부당 지시였습니다. 그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었나 봐요. 아닌 행동을 당연하듯이 해야 되니까. 진상조사를 마친 전남대는 가해 교수 2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두 교수를 강요와 사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력 사태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 모두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 관련으로 선고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이철규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은 항소 대상입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검과 수사팀, 공판팀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서울 남부지검은 항소 포기 언론 공지를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앞두고 3분 간격으로 내놨습니다.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도 오늘 오후 대검을 방문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일절 내지 않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과 윤한흥 의원 등 피고인들은 속속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로 소수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년 반에 걸친 의료 대란을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충분한 계산과 논의가 있었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근거가 부족한 채 결정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단계적 증원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인원수를 더 늘리라면서 거부했고 단순 나누기를 통해 증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작년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무리한 증원이라며 반발했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혼란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근거와 논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6년간 500명씩 늘리는 안을 보고했고 넉 달 뒤 4년간 단계적으로 5,000명을 늘리는 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더 늘려야 한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상황도 반영해 추가 계산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에 부족한 의사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2,000명이라는 의대생 증원 숫자는 이때 처음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의 제안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은 900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년간 7,000명을 늘리는 안과 대통령실 의중대로 일괄 2,000명씩 총 10,000명을 늘리는 안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은 있다,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발표 한 달 전 이관섭 전 정책실장이 또다시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이 낫겠다고 했고 복지부는 결국 발표 당일 1시간짜리 심의를 거쳐 일괄 증원안, 즉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합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처음 2,000명을 꺼내든 이 전 실장은 부족할 걸로 추정되는 의료 인력 10,000명을 5년으로 나눠 한 해 2,000명으로 계산했다며 단순 나누기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이번 결과를 의대 정원 조정에 반영하라고 통보했고 복지부는 적극 반영하겠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어 비행 시간은 단축됐고 목표했던 600km 고도 궤도에 오차 없이 인공위성을 올려놨는데요. 먼저 누리호 발사의 순간을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발사대 위에 우뚝 선 누리호. 마지막으로 연료와 산화제 충전까지 우주로 향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엔진 점화. 이륙.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강한 화염을 뿜으며 지상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 붉은 불빛이 되더니 점점 작아져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누리호는 기대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1단 로켓 분리와 동시에 이뤄진 2단 점화, 이어 페어링을 떼어내고 다시 2단 로켓 분리와 3단 점화, 모든 단계가 예정 시간보다 빨랐습니다.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엔진이 설계값보다 훨씬 뛰어났던 겁니다.
빠를 뿐 아니라 놀랄 만큼 정확했습니다. 누리호는 임무대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약 20초씩 띄어 차례대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목표 고도는 600km였는데 실제 분리 고도는 601.3km. 당초 플러스 마이너스 35km까지 오차를 예상했는데 오차가 단 1.3km에 불과했던 겁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새벽 1시 31분 누리호는 예상보다 빠른 18분 25초 만에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네 번째 화려한 비상을 끝냈습니다. 새벽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까지 마치며 누리호 4차 발사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으로 기록됐습니다. 늦은 밤 추위도 잠도 잊은 우주발사 전망대에선 연신 환호가 쏟아졌고 발사 준비로 구슬땀을 흘렸던 연구진들도 서로 얼싸안고 악수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쥐고 있던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 열면서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시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 기술력, 경쟁력 있는 우주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기자입니다. 고요한 발사지휘센터의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집니다. 5, 4, 3, 2, 엔진 정화. 이륙.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입사원. 이제껏 국책연구기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사 과정을 지휘센터에 방송했지만 처음 마이크를 민간 기업에 넘긴 겁니다. 정부가 쥐고 있던 우주 개발 주도권을 민간에 넘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4차 누리호 발사체는 한화가 엔진을 제작해 직접 조립했고 항우연의 발사 지휘 통제 기술을 현장에서 전수받았습니다. 내년 5차, 내후년 6차는 물론 이후까지 민간이 발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이 더 능숙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는 벌써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을 꿈꿉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구 저궤도에는 10톤, 달 탐사 궤도에는 1.8톤까지 화물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상업적 참여가 이어지도록 누리호처럼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여러 번 사용해 경제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상업적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 기술. 기술 고도화로 부품과 발사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 유출 속보 이어갑니다. 이 문건에는 노동조합을 찾아가 고충을 호소한 직원을 겨냥해 앞으로 승진해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조원 1,5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나왔습니다. 차우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작년 7월 24일 작성된 승격제외 처리 관련이라는 제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자료. 인사팀이 인력 운영 담당 직원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팀장님께서 아래 적힌 인력을 향후 승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하라고 말씀 주셨다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인사이동을 개인 사유로 거절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일방적인 발령이라는 주장을 전달했던 인력이라며 해당 직원의 이름과 사본을 굵게 써놓았습니다. 당시 새 공장으로 발령난 해당 직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동이 어렵자 노동조합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설득에 나섰고 발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설득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돌아선 사측이 승진 제외라는 보복 방침을 비밀리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시점인데 회사가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고 뭔가 은밀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승격 후 반응이라는 제목의 인사팀 폴더에서는 이미지 파일 4장이 나왔습니다.
작년 3월 승진 결과가 발표된 뒤 조합원 1000여 명이 있는 노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오간 대화를 캡처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진급 사유나 자료에 대해 의문인 점이 많다는 직원들 문제 제기와 정보 공개가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노조 대응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진급 기준 공개를 요구하며 노조가 검토 중인 소송에 대비해 사측이 단톡방 사찰을 벌였다고 노조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거고요. 지배 개입에 의한 분노로 보여질 만한 부분들인 거죠. 인사이동 거부와 노조 상담 등을 이유로 승진 불이익을 준 게 맞는지, 노조 단톡방을 사찰했는지 등을 묻는 MBC 질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차호영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네이버 자회사와 합병을 공식화한 날이었는데요. 업비트는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 날.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결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초대형 플랫폼의 등장을 선언한 기자회견이 끝나고 업비트는 수백억 원대의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새벽 4시 42분쯤 540억 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 규모를 445억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업비트는 앞서 입출금 서비스를 오전 9시쯤에 모두 막았는데 이때는 서비스 점검이라고만 공지했습니다. 즉, 기자회견 전에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행사가 다 끝난 뒤 공지한 겁니다. 업비트 측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비트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은 정확히 6년 전 2019년 11월 27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여 개가 익명 계좌로 유출됐는데 경찰은 5년간의 수사 끝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업비트는 해킹 피해가 발생한 솔라나 계열 자산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 입출금 서비스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또 회원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비트 보유 자산으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출금이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올 들어 60%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금은 올해 65%가량 올랐고 서울 집값은 4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고용시장은 활력을 잃어 청년층의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된 서울의 한 불고기 백반집. 점심시간이 지나자 서둘러 장사를 마감합니다. 손님을 받을수록 손해라 얼마 전부터 저녁 장사를 아예 접었습니다. 밤에까지 열면 인건비 줘야죠.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최근엔 재료비까지 올라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때 6명이던 직원은 이제 단 2명. 음식 서빙은 연세 90의 노모가 돕습니다. 내년엔 아예 폐업하고 일용직 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조금씩 누적된 게 1억 가까이 된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살고 있는 거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은 친동생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시간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고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렸다지만 이 직장인은 밥값을 아끼려 일주일에 2-3번은 컵밥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말합니다.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좀 무섭다라는 것 때문에 좀 코인과 주식은 좀 잘 안 건들게 된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주식과 부동산, 금값 등 모든 자산이 급등하는 시기. 자산이 많은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반대로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소득은 점점 줄고 구매력은 쪼그라듭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입니다. 소비의 실제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에브리띵 랠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양극화가 최근에 더욱 심화되면서 해결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양극화와 집값 불안에 치솟는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저소득층을 고려하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게 실물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리면 자산 가격이 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문가들도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경제가 좋아지면 저소득층 소득도 늘면서 자산 격차를 메울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해법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서 과자 2개, 금액으로는 1,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새벽 근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보안 담당 41살 A씨는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먹었고 회사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먹은 과자는 1,050원어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기소에 재판까지 하냐는 비판이 사법부에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되어야 되고 하청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가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2심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너무 창피했고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A씨가 2년간 소송에 쓴 돈은 2천만 원. 결국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과자 하나에 형사처벌까지 들이댈 만큼 법의 칼을 휘두른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상식에 벗어난 것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항소심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구형했던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1987년 헌법이 이룩한 삼권 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개입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87 헌법에서 이룩한 상권 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법원이 왜 내란 세력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는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고 대법원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주당의 개혁안 통과될 경우 우리 사법체계의 대변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백악관 바로 앞에서 주 방위군 2명이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도시에 방위군을 투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등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 총격이 발생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군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사건은 26일 오후 백악관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범인이 총을 쏘았고 순찰을 돌던 군인 2명이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수도 한복판에서 터진 피격 사건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백악관도 일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범인도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군인들을 노린 표적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nd make no mistak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since this is an assault o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그런데 용의자가 4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민자라는 점이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을 짐승이라 칭하며 가혹한 처벌을 공언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I am determined to ensure that the animal who perpetrated this atrocity pays the steepest possible price. 이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과 치안을 이유로 지난 8월 주 방위군을 투입한 뒤 노킹스 시위가 확산되는 등 군 투입을 둘러싼 논쟁이 더 격렬해지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0일 받아들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군을 500명 더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 have directed the Department of War to mobilize an additional 500 troops. 포틀랜드와 시카고 등 야권 우세 도시에 군 투입을 계속 검토하는 가운데 군을 겨냥한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 군 투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희 기자가 역대급 참사가 발생한 홍콩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홍콩 현지가 연결돼 있는데요. 조건희 기자, 화재 진화에 나선 지 꼬박 하루하고도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인가요? 네, 저는 지금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 부근에 와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지만 아직 잔불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7개 동 화재가 모두 진압됐다는 보도가 조금 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일부 건물에선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소방사다리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끊임없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모두 심하게 그을려서 검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워낙 고층 아파트인데다 촘촘하게 닭장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불길까지 찾아내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금 취재진과 일반인들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한 지 이제 만 28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장에가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도 여전히 불길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종자가 많습니다.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소방당국은 한쪽에서는 잔불 진압을 하면서 동시엔 불길이 모두 잡힌 아파트 동에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요. 28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62명이 지금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장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화재 참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에서 첫 시즌을 마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모처럼 갖게 된 겨울 휴식기 동안 회복에 집중하면서 다음 달은 토트넘 홈구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오프 8강전에서 혼자 2골을 터뜨리고도 승부차기 끝에 시즌을 마감해야 했던 손흥민. 새로운 또 선수들과 또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면서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충분히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LA로 돌아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오늘 새벽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이른 시간 마중 나온 팬들에게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연말 휴식기를 가진 적이 없었던 손흥민. 이번 겨울에는 모처럼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다음 달 21일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8월 팀을 떠나면서 팬들에게 하지 못한 작별 인사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여자 프로농구에서 0.7초를 남기고 극적인 버저비터가 나왔는데요. 이 샤클락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쿼터 종료 직전 신이슬의 과감한 돌파로 경기를 뒤집은 신한은행. 남은 시간은 0.7초로 KB가 승부를 뒤집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공격인데 KB 강희슬이 던진 슛이 들어갑니다. 야, 역대급 버저비터에 KB 선수들은 얼싸안고 난리가 났는데요. 비디오 판독 결과 0.2초를 남기고 손을 떠나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 잡은 경기를 내준 신한은행은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KB 강희슬이 공을 잡은 이후 한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 비디오 판독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애매한데요. WKBL은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 시계를 늦게 눌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개시원이 육안으로 보고 버튼을 누르다 보니 0.2초 늦게 시간이 흘렀다면서도 공이 손을 떠나고 남은 시간이 0.2초였기 때문에 득점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해당 개시원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 댄스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역사적인 무대를 만들겠다는 이메나, 권예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메나와 권예. 간단히 몸을 푸는가 싶더니 곧바로 등을 맞대고 앉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파악해 일체감을 형성하는 루틴입니다. 연기 동작까지 점검한 뒤 빙판 위에서 다시 마주 앉 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I was very stressed for the competition, and I just asked Hannah, like, "Oh, can we just do a hug before?" 첫 물어볼 때 난 왜 저래?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 호흡이 잘 안 맞추면 그 퍼포먼스 할 때 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훈련 내내 대화가 이어집니다. 춤을 하면서 그 엣지 항상 흔들려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Go like that. 리프팅을 하고 있으니까. Not like this, because I normally do this. 3년 전 한국 최초로 아이스댄스 주니어 그랑프리 정상에 오른 이메나 권예. 지난해 캐나다 국적의 권예가 애국가 4절을 외워가며 특별 귀화를 통과했고 I don't like to sing too much. When I was singing was like like very shaky. So. 지난 3월 세계 선수권 18위로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꿈이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음악보다 캐릭터를 먼저 결정할 만큼 연기력과 표현력에 자신 있다는 이메나 권예. 지난주 챌린저 대회 은메달로 자신감을 얻어 내년 올림픽에서는 더 완벽한 호흡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For me, Hannah is like the best partner I could have. Yes, I want to stay with you for as long as possible. 응원 많이 해주세요.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보유한 아스널의 15살 신성 다우먼의 원더골입니다. 이 골문 앞에서의 부드러운 턴이 정말 압권인데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최고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 음성과 봉화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편 눈비구름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아직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지방은 많은 눈도 내렸습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산은 13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주말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다시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